안녕하세요, 한상기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차는 제네시스 GV80입니다. GV80은 제네시스 브랜드의 첫 번째 SUV죠. 첫 번째 SUV만큼 여러 면에서 공을 많이 들였고 첫 번째로 적용된 기술이나 편의 장비도 많죠. 예를 들어서 현대차 그룹의 새 뒷바퀴 굴림 플랫폼도 이 GV80에 처음 쓰였고요. 이 차에 탑재되는 세 가지 엔진도 처음 선보이는 거죠. 그리고 GV80은 현대차 그룹에서는 처음으로 트림이 없어요. 그러니까 기본형만 있고 그 이후에는 옵션이나 패키지를 선택을 해서 주문을 하는 거죠. 엔진은 가솔린이 2.5 터보와 3.5 트윈 터보, 그리고 디젤은 3.0 직렬 6기통이 탑재가 됩니다. 디젤이 먼저 출시가 되고요. 2.5 가솔린은 3월에 출시가 된다고 합니다. GV80은 5인승과 7인승이 있고요. 굴림 방식은 기본 2륜에 옵션으로 AWD를 고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차는 5인승이고요. 22인치 휠에 주요 옵션이 거의 다 들어간 사양입니다. 가격은 8,590만원이고요. GV80은 사진보다 실물이 낫고요. 두 번째 보니까 더 괜찮네요. 그릴은 지구온과 같은 디자인인데 세부적으로 보면은 그 하단 쪽이 좀 덜 뾰족하죠. 이 차의 외장 디자인 특징 중에 하나가 두 줄 라인이죠. 그러니까 두 줄 라인이 헤드램프부터 측면의 방향 지시등 그리고 사이드 캐릭터 라인까지 적용이 됐습니다. 얼굴에서 풍겨지는 존재감 중 하나가 바로 이 방향 지시등인데 그 방향 지시등 자체의 면적이 되게 넓어요. 이게 두 줄로 번쩍거리니까 눈에 굉장히 잘 띕니다. 내부적으로 주요 경쟁 모델로는 GLE X5, XC90 등을 꼽고 있습니다. 차체 사이즈도 방금 말씀드린 차들과 대략 비슷한데 그 차들보단 조금씩 작아요. 예를 들어서 GLE보다 전장은 조금 길지만 전폭이나 전고, 휠 베이스는 더 작고요. 이거는 X5와 비교해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팰리세이드와 비교해보면은 전장은 더 짧지만 휠 베이스는 더 길고요. 전면에 비해서 이 리어의 디자인은 조금 심심해 보일 수 있습니다. 트렁크 가운데 부분에 제네시스라고 그 브랜드 이름이 크게 써 있고요. 따로 엔진을 나타내는 배지는 붙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리어의 특징 중에 하나가 이 테일램프인데 테일램프에도 두 줄 라인이 들어갔고요. 그 길이가 꽤 길어요. 테일램프가 이렇게 옆쪽까지 뻗어 있죠. 그래서 점등이 됐을 때 눈에 굉장히 잘 띕니다. 머플러 팁은 안 보이게 처리를 했고요. 살짝 고개를 숙여야 보입니다. 머플러 팁에 장식이 없는 건 좀 아쉬운 부분이죠. 색상 같은 경우에는 그 하얀색이랑 그 무광이 가장 잘 어울리지 않나 싶어요. 보통 차마다 좀 잘 어울리는 색깔이 있잖아요, 몇 가지. 근데 이 GV80은 예쁜 색깔이 많은 디자인 같아요. 타이어는 미쉐린의 프리머시 투어 AS, 사이즈는 265에 40R 22입니다. 이 GV80은 22인치 휠까지 끼울 수가 있죠. 그러니까 가장 큰 사이즈고요. 전에 탔던 20인치와 비교를 해보면은 폭은 265로 같은데 그 편평비가 40으로 조금 낮죠. 확실히 타이어가 크니까 좀 더 보기가 좋습니다. 그리고 휠 사이즈에 비해서 그 브레이크가 작아서 좀 허전해 보이는 느낌이 있죠. 예, 저번 시승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실내 디자인은 그 사진으로 보는 것보다는 훨씬 괜찮아요. 사진에서 봤을 때는 뭔가 좀 되게 썰렁해 보이는데 막상 차에 타서 보면은 깔끔하면서도 고급스럽다는 느낌이 있습니다. 실내의 특징 중에 하나는 수평적인 디자인을 강조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보다 그 실내 폭이 더 넓어 보이고요. 다른 차들의 평균에 비하면은 동반자석 쪽의 그 대시보드가 유난히 좀 넓습니다. 실내의 전반적인 소재는 충분히 고급스럽고요. 대시보드 쪽에 쓰인 이 우레탄이 약간 좀 가격에 비하면 조금 딱딱한 느낌이 있는데 그게 실내의 전체적인 고급스러움을 떨어뜨릴 정도는 아닙니다. 참고로 지금 보시는 시승차는 실내가 시그니처 셀렉션 2입니다. 또 다른 특징 중에 하나가 가로로 길게 뻗은 송풍구인데 이것 때문에 실내의 좌우 폭이 더 넓어 보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물론 저 가운데 부분은 뚫려 있는 건 아니고요. 막혀 있죠. 모니터는 14.5인치 와이드 타입이 적용이 됐고요. 이게 가로로 길다 보니까 그 실제 사이즈보다는 그렇게 커 보이진 않아요. 예를 들어서 대략 비슷한 사이즈인 투아렉의 15인치가 이거보다는 더 커 보이죠. 근데 시각적으로는 와이드 타입이 좀 더 고급스러워 보이고요. 그리고 모니터는 돌출형인데 이렇게 잡고 흔들어 보면은 소리나 움직임은 또 거의 없고요. 그리고 대부분의 돌출형 타입이 그렇긴 하지만 이 모니터의 위치 자체가 높아요. 그래서 시트 포지션을 가장 낮게 해도 이 모니터가 눈높이와 대략 맞습니다. 제네시스 브랜드의 첫 SUV만큼 이 GV80은 현대차 그룹에서 처음 선보이는 것들이 되게 많잖아요. 이 모니터 안에 있는 그래픽이라든가 메뉴 역시 그렇습니다. 이 모니터는 터치스크린으로 조작을 할 수도 있지만 기어 다이얼 앞쪽에 있는 이 다이얼을 돌려서 이렇게 메뉴로 이동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운전석에 앉으면은 이 모니터가 그 팔과 좀 먼 편이어서 그러니까 터치스크린으로 작동을 하려면은 팔을 좀 뻗어야 돼요. 그래서
실제 조작은 이 다이얼로 하는 게 좀 더 편하긴 합니다. 근데 이 다이얼이 처음에 조작할 때는 약간 좀 낯설긴 합니다. 이 안쪽의 메뉴는 최근에 현대기아차에 들어간 그런 편의 장비들이 다 들어가 있고요. 이 차가 비싼 차인 만큼 그 이상의 것들도 되게 많죠. 그러니까 폰 프로젝션이나 음성 메모, 자연의 소리, 그리고 제네시스 커넥티드 서비스와 발레 모드, 빌트인 캠. 참고로 이 빌트인 캠은 소나타나 그랜저에 적용된 것과 같고요. 요거 장착 유무에 따라서 연비도 조금 달라집니다. 시트 같은 경우에는 이 앞쪽에서 2열 시트를 굉장히 상세하게 조절을 할 수가 있죠. 예를 들어서 전후 위치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별도로 조절을 할 수가 있어요. 등받이 각도도 조절할 수가 있고, 쿠션도 마찬가지고요. 휴식 모드, 그러니까 가장 편안한 자세로 이동을 하는 거죠. 여기서 차량과 내비게이션, 주요 메뉴를 접근할 수가 있고요. 여기에 있는 이 메뉴 인터페이스는 기존의 현대차와 거의 비슷한데 좀 더 메뉴가 많죠. 이 차량으로 들어가면은 헤드업 디스플레이와 운전자 보조, 드라이브 모드, 공조, 라이트 등을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드라이브 모드에서 커스텀으로 들어가면은 파워트레인과 스티어링, 서스펜션, AWD 모드 이렇게 네 가지가 나오고요. 각각의 메뉴에서 이렇게 에코와 컴포트, 스포츠, 스마트, 스티어링은 컴포트와 스포츠, 서스펜션은 컴포트와 스포츠, AWD는 에코와 컴포트, 스포츠 네 가지를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실내 무드 조명 메뉴고요. 이 실내에 적용된 무드 조명이 밝기가 약간 좀 은은한 편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이렇게 밝은 그런 느낌은 아니고요. 대부분의 차들처럼 이 차 역시도 좀 이렇게 파란색이 가장 예쁜 것 같아요. 참고로 이 무드 조명은 플로팅 센터 패시아 그 밑에 쪽과 기어 다이얼에도 적용이 됩니다. 공조 장치는 별도의 액정이 있긴 한데 이 모니터에서 좀 더 세부적으로 메뉴를 설정을 할 수가 있죠. 지금은 터레인 화면에 그 스노우 모드로 설정을 했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타이어의 앵글이나 이런 각도를 여기서 그래픽으로 좀 자세하게 볼 수가 있어요. 지금은 머드, 지금은 샌드입니다. 펠리세이드에도 적용이 됐던 후석 대화와 후석 취침 모드도 있고요. 이 카페인은 이번에 GV80에 처음으로 적용이 됐죠. 이 액정은 공조장치에 적용된 액정치고는 꽤 큰 편이고요. 여기에 적용된 그 아이콘이나 그 주변의 그 버튼의 크기는 조금 작습니다. 주로 사용하는 온도 조절은 이 다이얼을 처리를 했고요. 바람세기는 이 액정에 있는 아이콘으로 선택을 하죠. 그리고 이 공조장치 패널 자체가 약간 기울어져 있어서 눈에는 좀 잘 들어옵니다. 이 액정에 있는 아이콘은 이렇게 살짝 갖다만 대면 이렇게 인식을 합니다. 지금은 서라운드 뷰 화면이고요. 이 버튼을 눌러서 이렇게 차 주변을 360도로 이렇게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확실히 기존의 그 서라운드 뷰에 비하면은 주의사항을 살피기가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로 들어가면은 카메라 설정이 나오고요. 참고로 GV80에는 그랜저에도 적용이 됐던 후방 가이드라인도 있죠. 주간에는 안 보이는데 야간 또는 지하주차장에서 후진 기어를 넣으면은 후방에 가이드라인이 비칩니다. 그래서 다른 운전자 또는 보행자가 후진을 한다는 것을 좀 더 확실하게 인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커버를 열면은 이 안쪽에는 무선 충전 패드와 USB 단자 두 개가 마련이 됩니다. 이게 그 운전석에서 보는 것보다 이 안쪽의 공간이 꽤 깊어요. 그러니까 이 안쪽으로 좀 더 이렇게 깊게 이렇게 파여져 있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다이얼을 돌려서 모니터 내의 메뉴를 선택을 할 수가 있죠. 돌리거나 이렇게 선택하거나 이동하거나. 여기에 적용된 이 무늬는 실내 전반적으로 쓰였어요. 그러니까 이 다이얼과 방향지시 등 그리고 이런 버튼들에도 공통적으로 쓰인 디자인입니다. 참고로 센터 패시아에 적용된 이 우드는 올리브 애쉬인데 그 지난번에 탔던 그 밝은 색보다는 그 고급감이 시각적인 좀 못하네요. 이 실내 우드는 그 지난번에 봤던 그 밝은 색이 가장 괜찮은 것 같아요. 이 기어 다이얼의 디자인도 충분히 고급스럽고요. 그 위치는 살짝 좀 뒤에 있지 않나 싶어요. 이 차는 키로 리모트 출차를 할 수가 있죠. 드라이브 모드의 기본적인 인터페이스는 베뉴나 펠리세이드와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이 다이얼 하나에 올로드 드라이브 모드와 터레인 두 가지를 같이 적용을 했고요. 이렇게 눌러서 변경을 하는 거죠. 드라이브 모드에서 한번 누르면 터레인 모드로 변경을 합니다. 근데 주행 중에 이 다이얼을 조작을 할 때는 이 위치가 좀 너무 뒤쪽에 있지 않나 싶어요. 센터 콘솔 박스는 이렇게 양쪽으로 열리는 방식이고요. 보통 뒷바퀴 굴림 차들이 센터 콘솔 박스의 용량이 그렇게 크지가 않잖아요. 근데 이 차는 용량이 꽤 큽니다. 이렇게 500ml를 넣고도 높이가 약간 남죠. 센터 패시아는 플로팅 타입이고요. 그러니까 이 밑쪽에 이렇게 공간이 있죠.
여기에는 USB와 12V 단자 하나씩이 마련이 되고요. 여기에도 조명이 들어옵니다. 이 운전대도 사진보다는 실물이 낫습니다. 보통 운전대가 이 밑에 이렇게 스포크가 하나씩 있잖아요. 두 개가 있든. 근데 그런 디자인에 반해서 좀 낯설어 갖고 눈에 좀 잘 안 익는 것 같아요. 이 운전대는 림이 좀 굵은 편이고요. 성인 남자가 잡아도 좀 두껍게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림에 씌워진 가죽은 전체적으로 좀 푹신푹신한 편이고요. 참고로 스포크에 적용된 인터페이스도 기존의 현대기아차와는 다르고 새롭게 선보이는 거죠. 계기판은 풀 디지털 타입이 적용이 됐고요. 굉장히 선명합니다. 반면에 디자인은 운전대와 함께 실내에서 가장 좀 안 예쁜 부분이 아닌가 싶어요. 지금이 컴포트 모드고요. 드라이브 모드에 따라서 이렇게 계기판 디자인이 바뀌죠. 의외로 에코 모드의 디자인이 가장 괜찮은 것 같아요. 컴포트와 스포츠는 생각보다는 차이가 그렇게 크진 않죠. 지금은 트리 컴퓨터 화면이고요. 여기서는 이런 정보가 표시가 됩니다. 그리고 콘텐츠 구성으로 들어가면은 여기에 표시되는 정보를 이렇게 선택을 할 수가 있죠. 이 차도 계기판에 입체 효과가 있습니다. 지금 이 선택을 한 거고요. 이게 카메라에서는 잘 표현이 안 되는데 일반적인 화면에 비하면은 좀 입체적으로 보이긴 하죠. 근데 G70처럼 그렇게 3D 효과가 강한 건 아니에요. G70 같은 경우에는 3D로 했을 경우에 약간 좀 계속 보고 다니면은 어지러운데 이 차는 그 정도는 아닙니다. HUD의 전체적인 면적도 커졌습니다. 보여지는 정보도 많고 그래픽도 기존의 현대기아차에 비하면 좀 더 화려하죠. 여기에 표시되는 정보로는 주행 경로 안내와 도로교통 표지판 안내, 주행 편의 정보, 후측방 안전정보, 오디오 등이 있고요. 가상으로 양쪽의 차들이 지나가는 그런 부분은 테슬라 모델 3를 연상케 하고요. 내비게이션 길 안내도 좀 더 눈에 잘 들어옵니다. 그리고 이 HUD는 속도계 숫자의 색상도 상황에 따라서 세 가지로 달라집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이 HUD는 만족감이 높은 옵션이라고 하겠습니다. 시트는 성인 남자가 앉기에도 충분한 크기고요. 이 쿠션의 기본적인 길이도 적당합니다. 참고로 이 시트 쿠션 같은 경우에는 연장 기능도 있는데 그 조절 폭이 꽤 큰 편이에요. 시트의 쿠션은 좀 탄탄한 편입니다. 이 차 실내는 대시보드는 좀 심플한데 도어 트림의 디자인은 좀 현란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여러 가지 색상과 소재가 쓰였고요. 이 도어 포켓의 용량은 그렇게 크지 않아요. 폭은 적당한데 좀 얕은 편이죠. 유리는 당연히 4개 모두 다 원터치인데 1열에서 2열의 블라인드까지 전동으로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이 차의 크기나 휠베이스를 생각을 하면은 2열의 레그룸은 좀 좁은 편이에요. 제가 앉았을 경우에 무릎과 앞시트 사이에 주먹이 2개가 들어가요. 그러니까 산타페나 소렌토보다는 레그룸이 작죠. 산타페, 소렌토는 주먹이 3개 정도가 들어가고요. 비슷한 사이즈의 GL이나 카이엔과 비교해서도 레그룸은 좀 적은 편입니다. 참고로 지금 보시는 시트는 제가 최대한 뒤로 슬라이딩을 시킨 상태고요. 전동으로 등받이와 슬라이딩 모두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버튼을 누르면은 이렇게 원터치로 전동으로 접을 수가 있죠. 레그룸이 차 크기 대비 좁긴 하지만 2열의 전체적인 거주성은 좋다고 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그 시트의 크기가 기본적으로 넉넉하고요. 보통 2열의 시트는 1열보다 좀 좁고 착자감도 떨어지게 마련인데 이 차는 2열 시트의 착자감이나 크기도 넉넉합니다. 거기다가 2열 시트의 등받이 각도가 굉장히 뒤로 많이 넘어가죠. 최대한 뒤로 눕혔을 경우에 꽤 편한 자세가 나옵니다. 1열 시트를 최대한 낮게 했을 경우에 이 밑으로 신발이 약간 좀 빠듯하게 들어가고요. 다른 차들에 비하면은 이 가운데 부분이 아주 높게 올라온 편은 아니죠. 그리고 2열 승객을 위해서는 여기에 별도의 공조장치가 마련이 되고요. 이 밑에는 USB와 220 단자가 있습니다. 암레스트의 면적도 좀 넓은 편이고요. 컵홀더는 여기에 있죠. 이런 화장 거울이나 그 조명을 보면은 기암급 세단을 좀 연상케 합니다. 그리고 B필러에 따로 벤트는 없고요. 유리는 요만큼이 남습니다. 그러니까 좀 많이 남는 편이죠. 그리고 2열 유리도 2겹이고요. 참고로 2열은 블라인드도 전동인데 이 버튼 하나로 같이 조작을 하죠. 트렁크는 개폐 모드 당연히 전동이고요. 키나 1열에 있는 버튼으로도 열고 닫을 수가 있습니다. 이게 전동이어서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닌데 이 트렁크 개폐 버튼이 이 리어 와이퍼 이쪽에 있죠. 이게 플라스틱이어서 보기가 그렇게 아주 썩 고급스럽진 않죠. 트렁크의 폭은 충분한데 저 올라온 휠하우스 때문에 기본 용량이 아주 그렇게 커 보이진 않습니다. 시각적으로 7인승 시승기 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 트렁크에 있는 버튼으로도 2열을 전부 다 접고 펼 수가 있어요. 이어 시트를 모두 접을 경우에 트렁크 바닥부터 거의 평평하게 이어지는 편이고요.
이 차는 이 트렁크 바닥에도 꽤 큰 용량의 수납 공간이 있습니다. 예, 이 차의 포지션이나 가격, 엔진을 생각을 하면은 공회전 때의 정숙성은 평균적인 수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특별하게 조용한 편은 아니에요. 엔진 소리가 공회전 때는 어느 정도 실내로 허용이 되는 편이고 귀에 좀 잘 들리죠. 저는 이거보다는 공회전 때 정숙성이 좀 더 좋을 것이라고 예상을 했는데, 왜냐하면 이 차가 6기통이기도 하지만 그 전체적으로 봤을 때 방음에 신경을 좀 많이 썼거든요. 그래서 공회전 때는 이거보다는 좀 더 조용할 줄 알았는데 그 정도는 아니고요. 반면에 이 진동 같은 경우에는 꽤 억제가 잘 돼 있어요. 제가 보름 전에 그 7인승 시승할 때는 이 운전대로 좀 자잘한 진동이 있다, 그래서 나중에 타면은 좋아질 수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지금 이번에 탄 두 번째 차는 그때보다는 운전대로 전해지는 진동이 한층 적어요. 뭐 아주 없는 건 아니지만 이 정도면은 디젤차로는 그 진동 억제 능력이 꽤 좋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트로 전해지는 진동은 더 없고요. 이 시트 같은 경우에는 뭔가 이 시트가 좀 되게 두껍게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이 자체적으로 좀 진동이 여기서도 좀 이렇게 흡수가 되는 게 아닌가 싶을 정도예요.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은 공회전 때의 그 정숙성은 주행 중 정숙성에 비해서 엔진 소리가 좀 있는 편이고요. 그 진동 대책은 꽤 좋습니다. 예, 이 차의 파워트레인은 직렬 6기통 3리터 디젤 엔진과 8단 자동 변속기로 조합이 됩니다. 저번에 시승기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직렬 6기통 디젤 엔진은 4기통 R엔진 베이스고요. 이 차를 제외하면은 딱히 탑재할 만한 차가 그렇게 떠오르지가 않죠. 모하비 정도 제외를 하면은 G80 같은 경우에도 신형에 이 엔진이 탑재될지 안 될지는 미지수인데 안 될 가능성이 좀 더 높고요. 그래서 그 현대차 그룹에서 보면은 요 직렬 6기통 3리터 엔진을 활용할 차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주행 중 질감이나 정숙성은 저번에 말씀드렸던 그 7인승과 뭐 거의 비슷합니다. 기본적으로 주행 중에 그 외부 소음의 차단이 되게 좋아요. 특히 그 바닥에서 올라오는 타이어 소음이 좀 적습니다. 보통 주행을 하다 보면은 전체 소음 중에서 타이어의 그 노면 소음이 차지하는 부분이 가장 큰데, 이 차 같은 경우에는 타이어 그 소음의 차단이 좀 잘 돼 있어서 전체적으로 주행 중의 정숙성은 좋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 도로를 시속 90으로 정속 주행하면은 타이어 소리가 좀 잔잔하게 들어오죠. 기본적으로 하체의 방음이 더 좋기도 한데 이 타이어가 트레드웨어가 540이에요. 그러니까 소음이 많은 제품이 아니죠. 그래서 그 타이어도 그렇고 하체 방음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좀 그 방음에 좀 신경을 많이 썼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공회전 때는 엔진 정숙성이 평균적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주행을 할 때 특히 회전수가 2000rpm 이하에서는 엔진 소리가 굉장히 적죠. 이건 뭐 다른 차들도 마찬가지긴 한데, 이 차 같은 경우에는 8단으로 시속 90을 달리면은 회전수가 대략 한 1300rpm 이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엔진 소리가 꽤 적죠. 회전수가 2000rpm을 넘어서면은 엔진 소리가 그 베이스 톤으로 좀 부드럽게 깔리는데, 그 보름 전에 샀던 7인승의 경우에는 이거보다는 좀 엔진 소리가 좋았거든요. 이 차는 어제 같은 경우에 이제 첫날이잖아요. 그 엔진 소리가 그 회전수 올리면은 좀 너무 이렇게 웅웅대는 느낌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보름 전에 탔던 차보다 엔진 소리가 고회전 때 좀 별로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지금 이틀째 되니까 그때보다 좀 낫네요. 보름 전에 탔던 7인승은 20인치고요. 이 차는 22인치인데 휠 사이즈가 크기도 하지만 그 편평비가 10 정도 낮아요. 근데 그 승차감의 차이가 생각보다는 좀 많이 납니다. 20인치 탔을 때는 이 차는 스포츠 모드가 저는 승차감이 가장 좋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차는 컴포트 모드가 더 좋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같은 컴포트 모드라고 했을 때 이 22인치가 좀 더 단단해요. 그래서 승차감이 차이가 나기도 하지만 방금처럼 코너 돌 때도 거동에서 좀 차이가 있어요. 그 20인치 같은 경우에는 그때는 좀 3명이 타기도 했지만 지금 혼자고, 그 동일한 내리막 코너를 내려올 때 뭔가 좀 차가 좀 보수적이다, 세팅이 좀 보수적이다
그리고 그렇게 적극적인 면은 별로 없다 코너에서 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차는 그때보다는 좀 더 안정적입니다. 이 오르막 코너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동일한 차에 동일한 엔진인데 휠 타이어가 차이가 나니까 생각보다는 그 유의미하게 그 거동이나 승차감에서 차이를 보입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좀 감안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혼자 시승을 하면서 다시 한번 가속력을 확인을 해봤는데요. 그 3명 탄 20인치보다 혼자 탄 22인치가 가속력이 좀 더 빨라요. 예를 들어서 정지에서 200km까지 제 동영상 기준으로 확인을 해보면은 혼자 탄 이 22인치가 그때 탔던 7인승보다 한 거의 4초 정도가 빨라요. 그러니까 꽤 좀 차이가 나는 거죠. 그 차와 이 차 모두 뭐 길들이기가 거의 안 된 새 차인 건 거의 비슷하고요. 결정적으로 무게에서 좀 차이가 나겠죠. 이 차가 5인승이라서 7인승보다 약간 가볍기도 하지만 성인 남자 2명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 차의 가속력은 그 가속감보다 빨라요. 그러니까 체감 가속이 그렇게 빠른 차는 아닌데 속도계 숫자를 확인을 해보면은 그거보다는 좀 더 높은 숫자가 찍혀 있죠. 그리고 구형 GLE 350D와 비교해도 얘가 좀 더 빠르고요. 반면에 제규 F페이스 3.0 디젤보다는 느리고요. 모하비보다는 한결 빠르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차이가 있는 게 그 정속 주행할 때 연비인데, 이 차와 20인치 7인승은 공인 연비가 동일해요. 근데 제가 항상 체크하는 거에서 90이나 110 정도로 정속 주행을 했을 때 순간 연비에 찍히는 거는 얘가 좀 더 좋아요. 예를 들어서 그 7인승 20인치는 저쪽에서 시속 90으로 정속 주행하면은 여기가 지금 20밖에 없거든요. 그래프에 20이 안 갔어요. 보통 17, 18리터당 그 정도였는데, 그때도 그렇게 말씀드렸고, 이 차는 그거보다는 더 높게 나와요. 20을 찍힐 때도 많고. 그래서 같은 공인 연비인데도 이 차가 22인치고, 이것도 역시 무게 차이에서 나오는 거겠죠. 시속 110으로 정속 주행할 때도 마찬가지고요. 시속 110에서는 대략 한 14, 15 정도 나오는데, 그때 탔던 그 7인승 20인치는 한 12, 13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도 좀 차이를 보입니다. 7인승 시승할 때는 이 차는 기본적으로 하체가 부드럽다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이 차도 부드러운 건 마찬가지인데 그 평평비가 심 낮아진 것 치고는 같은 컴포트 모드에서 얘는 그거보다 좀 더 단단까지는 아니지만 좀 탄탄하게 느껴져요. 그래서 이렇게 노면이 좋은 곳을 달릴 때는 뭐 큰 차이가 없겠지만, 좀 이제 울퉁불퉁한 길, 거친 길을 달릴 때는 컴포트 모드에서도 그 승차감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부드러운 승차감을 원하시는 분들은 이거보다는 그냥 20인치를 고르시는 게 훨씬 낫다고 생각이 돼요. 스포츠 모드로 바꾸면은 댐핑이 좀 더 단단해지는데, 이때 과속 방지 턱을 넘을 때 보면은 그 충격이 좀 더 직접적으로 전달이 되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컴포트 모드보다는 스포츠 모드가 좀 더 승차감이 떨어지죠. 그래서 이 차 22인치를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이 차는 그냥 컴포트 모드가 딱 승차감이 가장 적당하지 않나 싶어요. 그리고 다른 차들처럼 스포츠 모드로 바꾸면은 파워트레인이 좀 더 반응이 빨라지고요, 초기에. 그리고 엔진 소리도 좀 다르죠. 엔진 소리 같은 경우에는 좀 음색이 두텁게 변합니다. 그리고 고속 안정성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는 컴포트와 큰 차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느낌의 차이는 있겠지만 거동의 차이는 그거만큼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그리고 이 차가 고속에서 아주 딱 달라붙는 그런 감각은 아닌데, 이 차 크기나 높이를 생각을 하면은 이 정도면은 고속 안정성은 괜찮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운전대 감각도 비교적 정확하다고 생각이 돼요. 특히 이제 중심 부분의 유격이 SUV인 것을 생각을 하면은 그렇게 크진 않아요. 그리고 주행 중에는 고속으로 달릴 때 역시 바람 소리가 가장 두드러지죠. 제가 저번 시승기에도 말씀드렸지만 다른 부분이 조용하다 보니까 주행할 때 그 바람 소리가 가장 좀 도드라지게 들립니다. 근데 바람 소리는 이 좀 가다듬을 여지는 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이렇게 고속이 아니더라도 대략 뭐 한 110이나 120에서 그 측면에서 부딪히는 바람 소리가 좀 이쪽에서 좀 귀에 좀 잘 들리거든요. 그래서 그런 좀 여지는 있지 않나 싶어요. 지난 시승기에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 차에는 굉장히 많은 주행 보조 장비가 들어가 있죠. 가장 특징적인 것 중에 하나가 차선 변경 보조인데,
흔히 이제 자동 차선이라고 알고 있는데 이 차는 공식적으로 차로 변경 보조예요. 실제로 그 시연을 해보면은 정말 차로 변경 보조죠. 왜냐하면은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딱 한 번만 키면은 이제 자동으로 딱 변경이 되고 실제 그 움직임도 좀 꽤 적극적인데 이 차는 그거보다는 좀 한층 보수적입니다. 사용할 수 있는 조건도 좀 제한적이고요. 일단 ACC를 키면은 계기판 상단과 저 HUD 상단에 이 기능이 활성화됐다고 그림이 떠요. 그러니까 양쪽에 이렇게 녹색으로 화살표.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 기능을 사용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이 기능은 운전대 잡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뭐 아주 꽉 잡을 정도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좀 대고 있어야 되죠. 그래서 깜빡이를 이렇게 켜고 있으면은 화살표가 나타나고요. 지금 같은 경우는 핸들을 잡으라고 하네요. 이 정도는 안 되고 좀 더 세게 잡아야 되나 봐요. 다시 실행을 해보면은 이렇게 화살표가 나타나고 이렇게 부드럽게 차로가 변경이 됩니다. 그러니까 운전대를 잡아야 하고 방향지등을 들고 있어야 되니까 굳이 이게 차로 변경 보조가 필요한가 싶을 정도죠. 그래서 모델 S와 비교를 해보면은 이 GV80의 차로 변경 보조는 한층 좀 보수적이고 좀 되게 뭐라 그러죠? 조심스럽게 세팅을 한 것 같아요. 이게 들리는 말로는 그 법규 때문에 그렇다고 하죠. 그래서 하반기에 그 법규가 이제 바뀌면은 이거보다는 좀 더 달라질 수 있어요. 그리고 사용하시는 조건도 좀 제한적인데 이 차 이제 카메라가 이 차로까지 인식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처럼 점선이잖아요. 점선에선 되고 실선에선 안 돼요. 만약에 실선에서 차로 변경을 하려고 하면은 지금 할 수 없는 차선이라고 밑에 경고 메시지가 뜨죠. 예, 지금도 이렇게 차선이 변경을 하면서 핸들을 잡으라고 여기에 또 메시지가 뜨고요. 그리고 만약에 옆에 차가 있다 그러면은 지금은 실행할 수 없는 환경이다 또 메시지가 뜨고요. 그러니까 좀 되게 메시지가 여러 개가 떠요. 그래서 지금 현재 탑재되고 있는 이 GV80의 차로 유지 보조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운전이 좀 능숙하신 분들에게는 그게 큰 의미는 없고요. 아주 초보 운전자에게는 좀 도움이 될 수도 있겠네요. 그리고 HDA 기능은 지금처럼 고속도로가 아닌 일반 도로에서도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여러 번 말씀드린 것처럼 보통 일반적인 상황에서 유용한 장비가 가속 카메라 인식을 해서 그 맵과 연동해서 이제 속도를 줄이는 거죠. ACC 설정된 속도에서 그 제한 속도로 대략 한 600m 전부터 이 기능이 활성화가 되고요. 만약에 지금이 90km고 뭐 93km 정도로 세팅하고 크루징 한다고 했을 때 자동으로 속도를 뭐 89나 90으로 떨어뜨리고 카메라를 지나가면은 다시 원래 ACC 세팅한 속도로 복귀를 하는 거죠. 지금처럼 차선이 흐려진 곳에서도 중앙을 잘 잡는데 기존의 현대기아차와 비교해서 이 차로 유지 중앙을 잡는 기능이 딱히 더 좋다는 느낌은 없고요. 그리고 제가 다른 현대차 시승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최근에 나온 그 현대차 그룹의 이 신차의 차로 유지는 예전에 비하면은 첫 번째 경고 메시지가 좀 빨리 들어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유지 시간이 좀 짧았나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실제로 경고 메시지가 들어오고도 좀 한참 가거든요. 근데 이제 첫 번째 경고 메시지가 좀 일찍 들어오니까 아무래도 이거는 좀 적극적인 안전을 위해서 이렇게 좀 바꾼 게 아닌가 싶습니다. 배기량과 출력이 있다 보니까 에코 모드에서도 그렇게 답답하진 않아요. 보통 에코 모드로 바꾸면은 그 초반에 그 반응이 많이 둔해지기 때문에 좀 답답하잖아요. 근데 이 차는 그 정도로 답답한 건 아니고요. 그냥 에코 모드로 다녀도 일상적인 주행 환경에서는 충분한 것 같아요. 이 차에도 이 안전벨트를 당겨주는 기능이 있는데, 그러니까 시동 걸고 출발을 하면은 살짝 당겨주고요. 코너를 좀 빠르게 돌거나 그런 좀 위급 상황에서는 좀 더 강하게 당겨주죠. 그러니까 이 안전벨트 당겨주는 것도 이 레벨이 2단계인 것 같아요. 변속기의 작동은 전반적으로 부드럽습니다. 어제 오늘 시승하면서 D모드 상태에서는 딱히 거슬릴 만한 그런 변속 충격은 없었고요. 반면에 스포츠 모드에서 이 패들 시프트로 변속을 하면은 그때는 특히 다운 시프트 할 때 조금 그 변속 충격이 있는데 그게 좀 거슬릴 정도라던가 승차감을 떨어뜨릴 정도는 아니에요. 그리고 ISG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의 차가 그렇듯이 꺼질 때에는 굉장히 깔끔하게 꺼지는데
이제 켜질 때는 그보다는 좀 더 충격이 있고요. 이제 켜질 때는 그 엉덩이가 닿는 부분의 시트가 조금 그 상하로 좀 움직여요. 이게 그 전반적인 이 차의 승차감이나 컨셉과 비교해서는 그 엔진이 켜질 때의 그 시트 움직임이 좀 있다고 생각이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기존 현대기아 또는 제네시스 차가 그렇듯이 이 운전할 때 그 전방이나 앞쪽의 그 시야는 굉장히 확보가 잘 돼요. 이 차가 시트를 가장 낮게 했을 경우에 보닛의 끝이 웬만큼은 보이는 편이고요. 여기도 그렇게 많이 내려와 있지가 않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앞유리 면적이 좀 넓어요. 사이드 미러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이 차가 뒷유리의 면적이 넓어요. 그래서 헤드레스트를 세워도 어느 정도는 후방 시야가 꽤 확보되는 편입니다. 예, 이번에 제네시스 GV80을 두 번째로 시승을 했습니다. 보름 전에 탔던 7인승 20인치 휠과 비교했을 때 좀 몇 가지가 차이가 있어요. 가장 두드러지는 거는 이제 승차감 같고요. 제가 이 차만 처음 탔으면은 승차감이 좋다고 말씀을 드렸을 건데, 그 20인치는 이거보다 승차감이 좀 더 좋았거든요. 좀 더 부드럽고. 그래서 제가 그 차 시승할 때 주행에서 가장 큰 장점은 승차감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이 차는 그 정도로 그 승차감이 두드러진 장점은 아니고요. 물론 이 차의 승차감이 떨어지는 건 아닌데 그 차와 비교했을 때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이 차의 상품성을 종합을 해보면은 여러 가지로 장점이 되게 많습니다. 이미 시승기에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안팎의 디자인이 꽤 잘 나왔고요. 이 외장 디자인은 두 번째 보니까 더 괜찮네요. 원래 외장 디자인이 볼 때마다 좀 느낌이 달라지고 그러는데, 주위 환경도 그렇고 이 하얀색 같은 경우에는 가장 괜찮은 색깔이 아닌가 싶어요. GV80에서 이 실내 같은 경우도 그 사진으로 볼 때보다 실제로 타서 보면은 이 디자인이 훨씬 좋습니다. 기본형의 가격이 6천 중반대잖아요. 저는 이 가격도 어느 정도는 좀 납득할 만하다고 생각이 돼요. 반면에 이제 여러 가지 옵션을 넣으면은, 특히 이 차 같은 경우에는 8,500 정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기본형 가격은 납득할 만한데 또 8,500이라고 하면은 조금 또 느낌이 달라지죠. 단점도 몇 가지가 있습니다. 가장 좀 두드러지는 게 엔진 소리. 그러니까 공회전 때도 그렇고 주행 중일 때도 그 엔진 소리가 썩 그렇게 좋지가 않죠. 엔진 소리 같은 경우에는 공회전 때 소리가 아주 큰 건 아닌데 그 음색 자체가 그렇게 편한 그런 음색은 아니에요. 약간 좀 이렇게 웅웅대는 그런 느낌이 있죠. 그리고 아까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그 엔진 회전수를 좀 올리면은 그때도 엔진 소리가 좀 더 웅웅대죠. 그래서 이 소리는 좀 불편하게 느끼실 분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차가 크기에 비해서 2열의 공간이 조금 좁죠. 레그룸이. 그러니까 이 차의 2열 전체적인 거주성이 좋은 편이긴 한데 그 레그룸 자체는 차 크기 또는 휠 베이스 대비해서 그렇게 넓진 않죠. 저는 이 차의 포지션이나 그 역할이 그 현대 브랜드의 팰리세이드와 조금 비슷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팰리세이드가 비슷한 가격대 또는 비슷한 세그먼트의 차들까지 어느 정도는 좀 커버를 하잖아요. GV80은 그보다 높은 가격대의 포지션에서 그와 비슷한 역할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이로써 제네시스 GV80 5인승의 시승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